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5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실 이 인사를 제가 만들어 놓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저보다 먼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약간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만 항상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며 흐뭇한 웃음을 짓곤 했는데 오늘은 그 민망함은 무릅쓰고 자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좋은 아침 여러분 상쾌하게 오늘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지금 접속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 내가 1등 해야지, 내일은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댓글이 제 눈에 딱 보였어요. 7인님이 오늘은 이제 KSPIRO70님께서 제일 먼저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누가 1등인 게 중요합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제일 먼저 아무도 없는 백지 같은 채팅창에 내가 먼저 이렇게 인증글 남기면 괜히 또 뭔가 하나 오늘 이뤄낸 것 같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긴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뭐 1등 아니어도 저는 이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1등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요새 좀 고민이 있어요. 지금도 살짝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저 요새 머리숱이 약간 이거 약간 장우석 부사장님이 또 떠오르는데 장우석 부사장님도 이렇게 이제 방송을 꽤 오래 이제 한 2년 가까이 하는 그 날부터 머리숱이 많이 좀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여기 앞에가 많이 빈 거 같은 건 조명 탓이겠죠? 예, 조명이 맑아져서 그런 거겠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 두피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모근 강화 관련해서 많이들 찾아보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공유를 좀 해주세요. 예.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또 나이인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그 고민하고 계신 탈모에 대한 고민을 저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고민도 나누고 또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도 나누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탓이겠죠? 예, 저도 그렇다고 좀 합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조금 쉬어갔어요. 뭐 쉬어갈 만하죠. 그동안 연중 최고치 경신하고 뭐 다우도 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올라갔으면 이게 좀 정상쯤 한번 도달하면 다음 스텝을 밟기 위해서 조금 쉬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갔는데 왜 쉬어갔는지 또 어떤 이슈들이 밤사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이분은 항상 그 준비해 주시는 자료의 제목이 참 재밌는데 여러분도 함께 잠시 확인해 보시고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그래너리 투자자문 또 이원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채. 그럴 나이라니 왜 실망이에요? 저 같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앞에 4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저 아직 만 38세입니다. 앞에 3자예요. 예, 다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보신다는 후오나님 반갑습니다. 항상 다시 보기로 보시다가 실시간으로 일찍 일어나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탈모 얘기 그만하고요. 이제 뉴욕 증시 얘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조금 밀려났는데요. 그게 보니까 나스닥이 좀 밀렸어요. 우리 큰형님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그랬고 저희가 그 M7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에 있어서의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제는 뭐 국채금리가 다시 올랐던 부분도 물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M7 종목들 또 반도체 기술주 중심으로 한 하락세가 좀 짙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큰형님들이 이렇게 좀 길을 못 펴자 당연히 이제 나스닥이 가장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0.84% 그리고 S&P 500은 0.5% 좀 쉬어갔고 다우도 0.12% 소폭 쉬어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제금리가 0.2 초반에서 다시 0.1에 4.2 초반에서 4.3 가까이까지 다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국제금리가 흔들리면은 사실 큰형님들보다는 작은 기술주들이 더 많이 휘청휘청 하잖아요.
로스리천 지수는 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국채금리 하락으로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러셀리천이 이렇게 1%대 올랐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 그동안 보니까 11월 달에 지수가 한 3대 지수가 평균 한 8에서 10% 올랐어요. 지수가. 종목만 이렇게 올라도 대단한 건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심리적 주요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그 4,600을 코앞에 두고 다시 여기에 좀 잠깐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가격 지표들을 보면은 유가가 사흘 연속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난주 오펙 플러스가 추가 감산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요거 쉽게 감산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경기 둔화 항상 이야기 나오면서 원유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다시 배럴당 73달러 선대로 지금 다시 내려왔고 최근 사흘 연속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약간 기름 넣을 때 한 싼 데는 1,500원대 휘발유 기준으로 이런 데도 있어서 저는 좀 부담을 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대단하죠. 내년 한 1월쯤에 지금 한 13개 기업에서 금융사에서 그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했는데 한 개 정도 빠르면 한 개 정도 그러니까 마크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내년 1월에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 상장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내년 4월이 또 4차 반감기가 예정돼 있는데 항상 그동안에도 그렇듯이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돌파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뭐 적게는 45,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뭐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최근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양명숙 님이 3,000원을 또 슈퍼챗에 처음으로 함께 하셨다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월무부에 오랜만에 슈퍼챗이 이렇게 터지는 걸 보니까 또 아침부터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슈퍼챗에 부끄럽지 않도록 뉴욕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쭉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뭐 내일은 졸트 보고서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실업률, 고용 관련한 지표들이 쭉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11월 비농업 고용 지표에 가장 많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대로 이 고용이 좀 둔화가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는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더 이제 힘이 실리겠죠.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미국의 지난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예상이 19만 명 정도 늘어나고 실업률이 3.9% 정도를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데이터가 고용이 15만 명 증가, 실업률은 3.9였는데 이것보다는 고용이 조금 늘어난 수치가 보일 테지만 어쨌든 또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맵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쭉 보여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형님들 빅테크 종목들 M7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4%, 구글이 2%대 밀렸고요. 애플 0.9%, 아마존도 1.49%, 그리고 메타도 1.4%, 테슬라도 좀 버티나 싶었는데 1.36%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텔의 주가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 AMD도 2%, 마치 뭐 2% 하락하자라고 대동단결을 한 것처럼 다 2%대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의 주가도 2%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하나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메타였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그 CEO죠. 2년 만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전달됐습니다. 지난 11월에 이미 매각을 했고요. 주식 68만 2천 주를 처분을 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17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2021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지금 주가가 좀 상당 부분 올라온 상태에서 매각을 한 건데요. 그동안 사실 매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꾸준히 매각을 해온 바가 있었는데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매각 안 하다가 지금 300달러 넘으니까 매각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주가가 메타가 얼마나 오른지 아십니까? 무려 170%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100달러 아래 떨어졌을 때가 정말 메타가 이대로 어디로 가는 건가 싶었는데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뭐 메타 걱정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2012년 메타가 상장한 이후에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이제 마크 저커버그가 주식을 매각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메타의 지분을 약 13%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의 자산이 메타의 주식으로 형성돼 있죠. 근데 매각에 대한 이유는 얘기가 뭐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일에 쓰겠다, 자선 사업에 쓰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도 추가적인 매각이 있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섹터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가 하락을 했지만 다른 섹터들도 좀 부진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에너지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지금 기초 소재 쪽도 베이직 머티리얼 쪽도 좀 하락을 했고 반면 금융주들이 요즘에 조금 버티고 있죠. 카드사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좀 쉬어갔지만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은 강보합권, 강세를 보였고요. 다른 이제 중소형 금융사들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 종목들이 눈에 띄고 헬스케어 섹터 쪽도 괜찮습니다. 머크나 파이자, 어저께 좀 파이자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1% 반등을 했고 일라일린이나 존슨앤존슨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가 좀 고점 대비해서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장에서도 2.5%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감원 소식과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티파이인데요. 전체 직원의 17% 감원 계획을 밝혔고 물론 이제 감원 계획은 사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뭔가 경영세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와 함께 7%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이 그 하와이안 항공을 인수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돈 쓰는 쪽인 알래스카 항공의 주가는 15% 가까이 하락을 했고 반면 피인수되는 하와이안 항공의 주가가 이거 숫자 맞아요? 170%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버진 갤러티의 주가가 장중 10% 이상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유가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 그룹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이 기업에 더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프로젝트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회사가 이제 상업용 우주 비행의 그 자체의 기술을 실제로 증명해낸 것은 좋지만 더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주가가 두 자릿수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IB 쪽에서 투자 의견 나온 기업들 볼 텐데요.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룰루레몬이 좀 소폭 하락을 했는데 웰스파고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 그러니까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지금까지의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촉매제가 이미 효과를 발휘를 했고 내년에는 소폭 성장에 좀 머물 것이다라는 부분이 투자 의견 하향의 배경이 됐고요. 카바나 자동차 소매 기업이죠. JP모건에서 반대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1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앞서서 제가 그 스포티파이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용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성도 높이는 이러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투자 의견 상향의 배경이 됐고요. 어제 저희가 그 AI가 뽑은 밸런스 투자에서 굉장히 이 종목이 들어가서 저는 좀 의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 기억하시나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최근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제 밤 사이에는 한 2,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지난달 11월만 해도 17% 올랐는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그 시가총액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사이버 보안 회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 사이에는 전체적으로 좀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주가도 하락을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쭉 전달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해 보시고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가래떡을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요. 새우튀김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그 닉네임을 가진 가래떡과 새우튀김님은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요.
이미 40대 중반인 줄 알았다고. 못됐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예, 기분 좋게 우아하게 우리 이제 늙어간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간다 이런 이제 단어도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 그 말을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어 보이는지 속상합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은 그런 고민 없으세요? 어떤 이마가 고민? 자꾸 넓어지는. 아, 그 고민이요? 네. 그 고민은 한 10년 전부터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아, 저는 최근 들어서 자꾸 이마가 여기 이렇게 좀 아, 그래요? 자기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슬픕니다. 자, 항상 보면은 자료에 네. 제목을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어떤 말을 써야 될까라는 네.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주 제목을 좋아요. 항상 마지막에 적습니다. 다 네. 이제 내용을 하고 마지막에 네네. 이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쵸. 건데 자 오늘의 시장에 대한 한 문장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아, 잠자던 종목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종목들이 꿈틀대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그 잠자던 종목 꿈틀댄다라는 거는 오른다라는 거죠. 그쵸.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최근에 빅테크들이 조금 부진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부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뭐 비단 뭐 다우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중소형주 러셀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키 맞추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포인트들을 좀 봐야 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아무래도 올해 S&P 안에서 대형주 집중 현상이 거의 사상 최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S&P 500이 이제 시가총액 가중 그 지수란 말이에요. 가중 비중 그걸로 해서 네. 계산하는 거고 이거는 S&P 500 동일 비중 가중 지수입니다. 동일 비중으로 네네. 쪼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은 뭐 애플이 뭐 시가총액 이제 크니까 한 6% 정도 차지하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5%, 뭐 엔비디아 3% 이렇게 차지를 한다라고 하면 S&P 500 동일 비중은 500개니까 0.2%씩 500개를 그냥 쫙 똑같이 네네. 비중으로. 네. 그러니까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그렇죠. 0.2%씩 똑같은 비중으로 네.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아무래도 S&P 500 동일 비중 가중 지수에는 애플이 0.2%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는 한 S&P 500 한 6%, 7%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S&P 500이 훨씬 더 대형주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차이가 커진다는 것 자체가 올해 대형주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50년 데이터예요. 5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그 시총 가중 지수랑 동일 비중 가중 지수랑 차이가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역사적인 수준까지 최대네요. 네네 올라왔어요. 이 쏠림이 심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M7과 나머지 493개. 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나머지. 네, 나머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었던 거고, 생각을 해보시면 M7에 왜 돈이 몰렸었나, 뭐 AI 모멘텀도 있었지만, 요번에 그 M7 기업들이 사실상 현금 부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해도 사실상 그렇게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처럼 이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막 쏠리게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둘 간의 이제 갭이 이제 사상 최대가 됐었던 거고, 올해만 보면 요 파란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S&P 500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게 동일 비중이고, 언제부터 벌어졌냐? 갭이 크네요. 그죠? 언제부터 벌어졌냐면 3월부터 벌어졌습니다. 3월부터 AI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3월에는 지역은행 파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그러면서 원래는 뭔가 매크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채로 도망가는데 네. 국채 때문에 생긴 문제였었잖아요. 그래도 M7으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안전자산 어디지? 하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쪽으로 이제 많이 몰려갔었던 거죠. 그리고 다들 도망가 있었는데 4월, 5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AI 모멘텀이 강하게 이제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갭이 점점 커지고 오픈 AI가 더 잘하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이 갭이 정말 커져서 지금은 거의 뭐 이 괴리가 1년 내에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뭐 회귀해요? 지금 약간의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첫 주인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변화가 네네. 변화가 생겼어요. 네, 변화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주식이. 네. 그러다가 11월 달에 갑자기 V자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어. 근데 보통 올해를 보면 보통 이렇게 급반등을 할 때 AI 관련된 종목들이 막 주도해가지고 막 같이 오르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 같이 올랐어요. 다 같이 오르다가 지난주부터는 오히려 빅테크 아닌 빅테크 외 종목들이 네. 더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 주황색이 그 동일 비중 가중 지수거든요. 다시 뿅 올랐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빅테크 말고 다른 종목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지금 더 좋은 모습이었고 아마 이제 S&P 안에서 제가 동일 비중이랑 시가총액이랑 이제 가중 지수 그걸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다른 지수들 S&P 500, 다우, 나스닥 그리고 러셀 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 같이 오르다가 마지막에 지금 러셀이 치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러셀만 1%대 강세를 네네. 보여가지고 아니 보통 이제 국채금리 오르고 막 이런 러셀이 바로 고꾸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그동안 많이 하락해서 그럴까요? 네, 많이 하락한 것도 있고 뭔가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거를 투자자들이 조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 이런 종목들은 지금 숏 베팅이 엄청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아, 그럼 뭐 쇼커버 물량도 있고 네, 쇼커버 물량도 사실 엄청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그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99% 빠진 종목이 마이너스 98% 되면 수익률 10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캐시우드 대표 ETF가 있죠. ARKK. 네, 11월에만 30%가 급등했는데 12월에도 지금 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빅테크와 난 빅테크 아닌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S&P 500의 대형주도 많이 올랐지만 소형 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별로 네. 또 한번 보면 이런 종목들이 약간 뭐 대표 뭐 적자 고성장주들이기는 해요. 어떤 기업인지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이 업스타트는 AI 기반으로 대출을 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오픈도어는 우리 직방다방의 네. 약간 메인 비즈니스 모델 하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 그 WOA페어는 온라인으로 가구 파는 곳이에요. 이 곳들이 결국엔 다 부동산 관련된 곳들이고 뭐 어펌은 그 바이나우 페이레이터 선지불 후결제 하는 곳 뭐 유니티랑 스냅은 아실 테고 네. 이런 종목들이 거의 한 20-30%씩 올랐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아니에요. 저 5일이에요. 5일 사이에요? 네. 5일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고요? 네네. 지난주에 이렇게 올랐고 여기 여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많이 올렸대. 아,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제가 여기 저 지금 눈을 네. 의심해서 어펌이 30%인데 어떻게 이게 5일 만에 이렇게 오르죠? 이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네. 이제 결제가 많이 BNPL을 났다면서요? BNPL로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이 샀고 그리고 뭐 많은 그 IB들에서 목표가도 많이 올렸습니다. 오. 그러면서 이게 5일 동안에 이 정도 올랐지만 와. 뭐 한 2주 동안에는 한 80%인가 뭐 이렇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요?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뭔가 지금 바뀌기 시작한 거를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네. 배경이 물론 뭐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 BNPL도 많이 하고 네. 하지만 제일 큰 원인을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 이런 분위기가 그동안 억눌렸던 성장주를 어떻게 좀 팍 상승하게 만든 촉발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채금리가 거의 5%까지 이제 찍었다가 그렇죠. 지금 4.2까지 내려왔는데 어제 뭐 살짝 오르긴 했지만 4.2대인데 이렇게 거의 한 달도 거의 한 달 정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내려왔어요. 저도 거의 놀랄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그동안 금리 상승에 가장 피해를 봤던 섹터랑 종목이 반등을 세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본 만큼 그만큼 요번에 이제 수혜를 이제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레포트의 마이너스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아, 딱히 좋을 일 없는데 네네. 했는데 이게 네네. 바로 국채 흐름에 영향을 연동을 받았던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한 데에는 시장에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라는 기대감도 투영이 지금 돼 있습니다. 많이 한다? 지금 빨리 한다도 있는데 많이 한다. 네, 원래 빨리 하고 많이 한다. 정부표는 네. 두 번 또 얘기해가지고 우리 실망했는데 2회 이상을 할 거로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지난번 점도표가 기억이 나시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게, 네.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지금, 저도 약간 헉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내년에 금리 인하를 5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5번이나요? 원래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 4번 인상을, 그러니까 4번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첫 번째 인하 시기도 5월, 6월이었는데, 지금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이게 언제 앞당겨졌냐면, 언제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이 경제 클럽에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 다 듣고, 그리고 바뀐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 별거 없네. 약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근데 너무 또 약간 네. 설레발을 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뭐 3월에 대한 확률이 거의 뭐 30% 가까이 됐다고 하던데. 네네. 지금은. 1월도 네. 조금 있던데요. 1월. 1월이요? 네네. 1월도 좀 있고, 3월은 지금 50%가 넘습니다. 50%가 넘었어요? 네네. 지금 더 거의 변해가지고. 뭐 기정사실화 또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저래도 돼요? 저는 사실 좀 불안해요. 불안한 지금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면, 지금 빅테크에서 빅테크가 아닌 종목으로 자금 흐름이 계속 아마 좀 지속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분위기, 빅테크에서 돈 빠져나가서 딴 데로 지금 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조금 지속이 될지, 그럼 우리가 좀 어떤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될지 되게 궁금하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확인해야 될 일정 첫 번째는 네. 실업 데이터입니다. 그쵸. 예, 아무래도 뭐 중요하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네. 물가와 실업 데이터는 뭐 아무래도 연준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얘기하니까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그 비농업 고용자 수는 18만 명 예상을 하고 있고 실업률은 이제 3.9%로 크게 이제 변하진 않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두 가지 데이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분위기인 빅테크에서 빅테크 아닌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 분위기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상보다 실업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왔다. 네. 막 실업률 3.7% 나오고 막 비농업 고용자 수 막 6만 명 나오고 이래버리면 그러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상 수준 정도 되면 현재 이 분위기는 변하진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게 시장이 좋아할 만한 약간의 둔화도 나타날 것 같기는 그쵸. 한데 네. 또 약간 또 연말이라 가지고 연말에 또 일자리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기업들에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그 11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11월 달에 그렇죠. 미리 아마 고용 안 했을까요? 그때 선고용?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고용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선고용. 네, 요거는 지켜봐야죠. 네, 뭐 항상 이 매크로 데이터는 저희가 네. 미리 예측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물가지표인데 물가지표 CPI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에 발표가 되네요. 12월 12일이 네. 제 생일이에요. 그러셨군요. 여러분, 네. CPI 정말 중요하고 12일 정말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12월 뭐 12일 카톡으로 선물하기 하나 보내드려서. 아니요. 그런 걸 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CPI 내용을 잘 이제 예측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CPI도 사실 근데 얼마 전에 PC 발표도 굉장히 또 시장한테는 좋았잖아요. 맞아요. 이번 CPI도 좀 어떻게 의미 있는 숫자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10월 달에 CPI 헤드라인이 3.2 나오고 코어가 4.0 나왔는데 네. 원래 예상치가 3.4, 3.3이었거든요. 헤드라인이. 근데 3.2 나왔어요. 그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유가가 많이 빠져갖고 그 영향이 이제 가장 컸었는데 이번에 아직 예상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11월 내내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CPI 어쩌면 2%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2%대로 어쨌든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연준의 이제 책무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2%대를 2.9라도 뭐 2%대를 우리가 한번 터치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한 번 더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기는 하겠지만 특히나 지금 빅테크에서 빅테크 아닌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 아마 조금 더 가속화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동 데이터도 중요하긴 한데 이번 CPI 때 앞자가 2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좀 많이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대 과연
이번 12월 12일에 나타날 수 있을지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고요. 또 12월 12일하니까 요거 생각나네요. 서울의 봄. 요것도 이제 고난을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서울의 봄이. 아세요? 모르셨어요?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서울의 봄. 예, 저는 뭐 예, 아직 보진 않으셨지만 모르시니까 보셔야 됩니다. 서울의 봄. 아니 그 역사적 배경은 아는데. 그렇죠. 12월 12일 영화, 배경이니까 네네.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요거 이제 제 생일이랑은 무관합니다. 제 생일 때문에 뭐 12.12 사태가 벌어지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14일에는 FOMC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뭐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아니라 점도표를 또 이때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에 뭐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거는 1970년대처럼 그 CPI가 이게 산봉우리를 2번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에 실패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이어 포런 거를 계속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벌써 내년 금리 5회 인하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월은 제가 만약에 파월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해보시면 반대로 전 시장 좀 진정시키고 싶을 것 같거든요. 항상 그러고 싶어 하죠. 그렇죠. 항상 진정시키려고 하고 네.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을 쭉 해왔죠. 근데 네. 이제 시장은 거의 파월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네. 이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점도표까지 그쵸.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점도표를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지난 9월달 점도표를 갖고 왔어요. 네. 보시면, 이때는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겠다라는 게 좀 우세를 했었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한 번 혹은 2번 정도까지 할 게가 이제 컨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칸이 한 3칸에서 4칸이 지금 내려와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맞추려면.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우선은 그 기준금리도 이제 발표를 하고 점도표도 같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마 좋게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2번이었다 갑자기 네. 4번, 5번을 하기에는 너무 그럼 연준에 대한 신뢰가 네. 무너지게 되거든요. 뭐 한 3번 정도 조금 낮출 수는 있기는 하지만 아마 조금 더 시장한테는 긴장감을 좀 주려고 네. 점도표는 아마도 그렇게 좀 그 9월 달보다는 더 낮추진 않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4시 반부터 시작하는 이제 파월의 이제 코멘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뭐 경제 클럽 토론 뭐 이런 데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꽤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힌트를 계속 얻기 위해서 질문을 막 계속 하겠죠. 하는데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한 번 이상은 하진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대답을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 금리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는 안 그쵸, 하겠죠. 그쵸. 하지만 뭐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리진 않고 여기서 뭐 제약적 네, 수준에서 뭐 예, 이제 필요 시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완전 데이터를 어쩌고 저쩌고 뭐 똑같잖아요. FOMC 전문가 다 네. 되셨네요. 뭐 여파월입니다. 예, 여파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굉장히 좀 진정시킬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CPI,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 데이터도 잘 나오고 괜찮게 나오고 CPI도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와서 그 빅테크가 아닌 종목들이 아주 많이 올랐을 때 네. 그리고 FOMC를 맞이를 하게 되면 아마 이때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금의 약간 분위기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 이제 가장 메인 이벤트인 FOMC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고용 그리고 다음 주 물가지표 발표 바로 그다음에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지금 너무나 염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의 시그널을 정말 주게 된다면 연말에 산타랠리의 기대감을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파월은 또 시장에 너무나 이렇게 흥분된 상황을 어떻게든 좀 진정시키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뭐 우리가 들어봐야 알겠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관련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는 꼭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